533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전자칠판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니까 이게 최대 장점이 뭐냐면 필기하는데 시간이 세이브가 되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 체킹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그 이해도 되고 또 속도를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볼 때 빨리 또 볼 수 있고요. 자, 533번. 대학 자치의 주체. 대학뿐만 아니라 교수에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대학의 자율수는 헌법 22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 확실한 보장순으로 꼭 필요한 것은 대학에게 일단 부여된 기본권이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 교수들 모두가 단독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국립대학 교수가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자, 헌법상 기본권으로 봤어요. 보시면 이 권리는 대학 자체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 비교해야 될 게 뭐예요? 단과 대학장. 요거는 그게 아니에요. 뒤에서 한번 더 보실 거예요.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이게 헌법 조문이죠.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과잉금지 원칙이나, 왜냐하면 이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보장되기 때문에. 지문은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근데 자, 보시면 헌법 31조 항상 헌법 조문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버릇을 가지세요. 공부하실 때도. 자, 여기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요 조문을 근거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에 대한 침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입법 형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인 입법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자, 그 좋은 질문이에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직접 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 관리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자, 조문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전북대 학장을 뽑는데 중앙선거관리는 안 되잖아요. 그 지역. 그래서 그 소재를 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시군구 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위탁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가 그럼 그 모든 대학을 다 할 수가 없겠죠. 대학 총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대학에게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합의된 방식으로 그 선출 방식 정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대학의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대학에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대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 자치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여건이 되면 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자, 단과대학장 보할 때 직접 지명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자, 단과대학장은 그 지위와 권한 및 중요도에 있어서 대학의 장과 구별. 그래서 대학의 장을 총장을 구성원들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하나의 보직에 불과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번 대학 교수의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 비교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급여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재량하면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왜 그래요? 요거 하나만 보면 이게 좀 뭔가 좀 그런데 여러 가지 요 생계보호급여 요 고시한 요거 말고도 다른 혜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보호법엔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그 외에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 생계를 지급하는 각종 급여, 각종 부당 감면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총괄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해. 자, 퇴직급여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민법이라든지 노동법 할 때 보시면 이게 후불임금의 성격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근무한 거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적립하는 어떤 이런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직수당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무조건 다 일부로 감해?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경과실로 인한 어떤 이렇게 범죄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제일 성실히 근무하고 유도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고의범 뭐 이런 놈들은 그렇겠지만 이렇게 경과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 위반되죠. 이거 맞는 질문이죠. 자, 아까 그게 헌법 위반된다고 하고 나서 요 결정 이후 법률이 개정됐어요. 근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이 고의범은 그대로 감액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법령 준수, 청렴,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아까 요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맞겠죠? 자,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때로는 구체적 권리로서 상황에 대한 직접 도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부터. 하지만 그 이상 급부라는 구체적 권리를 발생한다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라든지 어떤 이제 사회적 기본권 영역에서는 계속 이렇게 보이지만 입법 형성, 그러니까 자유권보다는 입법 형성의 영역이 큰 거. 왜냐면 이제 국가에 어떤 재원이 들어가고, 재원은 뭐예요? 세금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런 해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 직접 도출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급부를 할 때는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지 이 조항으로 또 바로 도출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는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입법부 또는 행정부와 헌법재판소 기속력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법부, 만드는 단계고 행정부, 그 만드는 입법을 집행하는 단계니까 행위규범으로서 좀 되도록이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위반하는 거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통제규범으로 작용해요. 다르게.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함에 비해서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그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 통제규범으로 작용.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에서 통제규범으로 작용하고 헌법재판소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지문을 구성해서 틀리게 종래는 많이 이렇게 냈었어요. 자, 그렇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하나여 헌법의 위반. 계속 입법 형성. 자, 사회보장권은 수급 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 자, 맞는 질문. 사회적 기본권으로 성격을 가진 의료보험 수급권은 일단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다 보면은 다른 강사님도 교사에도 이렇게 있는데 기본권으로 보험 판례,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을 기본권으로 본 것도 있고 법률상의 권리로 불과하다. 그러니까 양쪽 다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일단 인정을 했지만 헌법 규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의료보험 구체적 내용, 즉 수급 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액 등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 그 다음에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재산권이라는 성격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 재산권이 사회보장 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 자, 맞는 질문. 자, 34조 5항 보시면 신체장애재해 국가보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바로 도출돼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바로 도출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보시면 34조 5항. 자, 여러분들 이제 사례형 시험에서도 어떤 뭐가 나왔을 때 계속 근거를 헌법에서 이렇게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데, 자, 장애인 복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 국가의 일반적 의무라는 거지, 장애인을 위하여 꼭 저상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로 헌법으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돼 있으면 이제 그때 인정되는 거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급적, 그러니까 인원수만으로,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다른 일반인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장애로 하다 보면 뭐 휠체어도 사야 되고 막 움직이는데 많이 이제 집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뭐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최저 생계비를 줘야 되는지 않냐. 자, 계속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돼서는 그걸 반영해서 입법으로 형성되기 전에 바로 해야지, 이제 입법이 형성되지 않을 때 기본권으로 또 바로 이런 게 도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법령인 정부 시책에 따른 각종 급여의 부담금 감면, 그거 말고도 이런 걸 통해서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런 거죠. 최저 생계비 비목에 포함되는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오락비, 비소비 추가적으로 보전받고 있지 않냐. 그래서 설사 추가 지출 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인간단성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자,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자,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에요. 특히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 원리에서 이제 파생된, 자, 맞는 지문인데 요걸 한번 봐요, 같이. 보험의 원칙은 등가성의 원칙. 등가성의 원칙이 뭐예요? 보험의 원칙. 상법 하시면 이제 아시겠는데, 보험료와 보험급여 간의 등가 원칙. 자, 이게 기본이 되겠죠? 내는 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나중에 보험금을 많이 타가야 되는 게, 그게 공평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는 뭐예요? 부자들로는 계속 이게 해서 나중에 이것도 많이 타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보험료를 먹고 사는 게 당장 힘들어서 많이 못 낼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연대 원칙이 보충적으로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의 영역이고, 이건 이제 평등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자유의 영역, 그러니까 내는 만큼 많이 해야지, 능력만큼. 이제 그런 영역과, 그렇게 하면 이제 힘센 사람들만, 부자들만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연대 원칙으로,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 원칙 수정. 그래서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 그래서 회사에서 들어가면은 보험급여 수혜자가 아닌 회사 사용자가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납부해주는 그런 게 있죠. 소위 이질부담, 이거 정당화하는 거. 어디서? 이 사람은 내가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보험금을 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라 이거야. 왜냐? 사회연대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 일해서 이득 보잖아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사회연대 원칙은 보험금 수배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죠. 자,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에서 이제 범죄에 기인한 보험사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자동차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 고의의 어떤 중과시라든지 어떤 고의범에 대해서 그게 맞는데, 아니 일상생활에서 허용된 위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경과실로 어떤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받는 거는 그렇게 잘 받다가 나중에 경과실로 인한 범죄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건 너무한. 경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는 보험 사고에는 의료 보험 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고의 중과실을 제외한 경과실 범위의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우연히 발생한 경과실의 범죄 행위에 기인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보험의 공공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자, 여기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택형에서도 중요하고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굉장히 내기 좋아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자, 근거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36조 1항, 행복축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0조, 그 다음에 요거 빼먹기 싫어요. 쉬워요. 30조에. 뭐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 그래서 자녀의 교육 진로에 관한 결정권, 그 다음에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 이렇게 구체화가 돼요. 특히 아까 그 근거, 헌법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가? 그래서 자녀의 교육은 학교 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가 부모와 함께 자녀 교육을 담당. 학교 교육 내. 근데 학교 밖. 자, 여기는 자유의 영역이에요. 자유. 교육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 학교 교육 범주 내에서는 돈이 많으나 적으나 일단 그 어떤 예를 들어 교육을 받는 거는 대한민국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뭐예요? 출발점을 갖게 해주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교육이 굉장히 정상화될 필요. 왜냐면 사교육 받아서 그러면 이제 부잣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교수라든지 그런 자녀들만 더 계속 좋은 교육으로 좋은 대학 가면 그게 부가 계속 대물림되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학교 교육 범주 내하고 학교 교육 밖을 나눠서, 그래서 학교 교육 밖은 부모의 교육권이 훨씬 우위를 가죠. 그래서 요걸 근거로 해서 과외 금지를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2000년 4월 달에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꾼 그 판결일 계기로. 그래서 그다음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우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수능 선생님을 딱 택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오면서 그 교재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막 공부하고 싶어. 그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했죠. 고졸 검정고시 합격했던 자가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 이건 그런 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대학에 가는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이 아니라,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응시 제한은 청구인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하여 취득해야 할 평가 자료의 형성을 제약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잘 보세요, 상급 학교 진학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 자, 저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이런 거고, 이 판례에서 뭐라 했냐면 검정고시 제도를 도입한 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와 관련돼서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응시 자격을 단번에 영구히 박탈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된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내신 관리하려고 이렇게 막 그 검정고시를 계속 보는 뭐 이런 거를 없애려고 입시 전략의 활용을 방치하면서 발생하는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어떤 입법 목적은 있지만, 이런 거 그러니까 경과 조치 없이 이렇게 도입했기 때문에 한자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자, 일정 시간 이상 필수 한자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 성장을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 이런 게 이제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는 거, 이런 거 것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의 우리 애가 저런 걸 좀 잘 받았으니까 자녀 교육권을 제한. 이거 잘 보세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했는데 왜 나는 여기도 2년 하고 했는데 나는 저거 2년 나도 했는데 졸업하고 알아.
이런 거는 입법 형성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자격 요건 이런 거니까. 그래서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실의 입학 자격 관하에는 입법 자격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끝.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편입학 조치로 인하여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경우에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왜?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갑자기 군대를 딱 다녀왔더니 학교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아니 강의실에 막 뒤에 서서 듣고 막 이래.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자, 교육을 받을 거예요. 자, 31조 1항 잘 보세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31항의 보장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 영역에서의 기회 균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자신의 교육 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그렇죠.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닙니다. 이 규정의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고 입안을 할 때 헌법 조문을 근거로 해서 딱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엑설런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가서 이렇게 주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투겠지만 어디 공무원으로 들어가셔서 요즘에 공무원도 변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 많이 이런 거 딱 이렇게 할 때 헌법 조문에서 이렇게 근거를 자꾸 찾아버려. 답안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운영 지원비는 이렇게 하는데 이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거.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 자, 위배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위배돼요. 자, 학교 운영 지원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한번 보면 돼요. 자, 학교 운영 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 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학교 회계 직원의 인건비,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의무교육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거를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학생에게 받는다면 안 되겠죠.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겠죠. 그래서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반.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 한다면 이제 기본권성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그것은 자연법적으로 학부모에 속하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은 공교육에 책임이 있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수업권하고 학생의 수학권 예를 들어 이렇게 충돌하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 자,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 수업권이라고 하면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약간 이제 어떤 이 목적을 위해서 약간 도구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그래서 충돌할 때는 수학권이 우위. 그래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 거부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 바 수업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업 거부 행위는 헌법상 정당화된다.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수업 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무슨 예외적인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원의 수업 거부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예를 들어 상충하는 경우에 교원의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학생에게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부여해야죠. 그래서 학생은 국가의 관세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특히 학교 선택과 관련돼서 가진다. 학생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독자적인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주권 보장을 10조에 의하여 보호가 되고 학생에게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가진다.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 주체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예요. 알겠죠?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당해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맞겠죠? 자, 그래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 이익을 니네가 많이 얻으니까 자, 부과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의무교육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뭐 이렇게 하게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 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 부담하라는 이전하는 명령일 뿐 종전에 이제 판례에서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 개발 사업자에게 용지를 부과하는 것은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 이게 진짜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 참. 지금도 수시가 거의 70% 이상이잖아요. 정시가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는 이제 고대였는데 고대도 뭐 30%가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이제 이거 뭐 그 부모님이 어떤 정보가 많거나 뭐 교수나 뭐 이래서 이제 뭐 스펙 품앗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입시제도를 잘 활용해서 좋은 대학을 거의 독식하는 어떤 이런 구조 속에서 검정고시를 이거 70%로 뽑는데 여기 이거를 뽑지 않겠다? 진짜 그래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박탈한다는 것은 수학 합리적인 차별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청구인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이 교육 문제는 정말 입안을 잘해야 돼요. 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징계 조치 조항에서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가해 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막 퇴학이라든지 막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뭐 풀 뽑는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피해 학생이 한테 이렇게 뭐 무서움이나 그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을 이렇게 같이 부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걔 하는 걸 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징계 조치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 정지 기간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애들이고 형벌 이런 건 선도 조치 이런 거기 때문에요.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 학생의 보험이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바람직 학교 교육의 영역이고 아직 미성년자다 학생 신분이라니까.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 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뭐 신규 시설 투자비 등의 재원 마련이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 보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비용은 당연히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포함돼야겠죠. 그 얘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 31조 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 효력 규정으로서 이로부터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초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요거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했어요. 이건 조문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교육. 그래서 법률에는 중학교, 뭐 고등학교 막 이렇게 법률로 정하면 그것도 이제 의무교육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교육,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데 이 초등교육만큼은, 그래서 의무교육 무상 원칙을 규정한 헌법 33은 초등교육만큼은 직접적 효력 규정.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초등교육만큼은.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 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반하는지. 그래서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그 학교 급식비가 포함이 될 건가 관련돼서 그 무상급식 이제 의무교육, 이게 교육 철학과 관련돼서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근데 일단 현재 태도는 급식비는 의무교육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아무튼 그 국가의 미래고 이러니까 좀 잘 먹이고 이제 이런 거는 그 성장과 관련돼서 그래서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이고 그 여기 현재 판례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 보존의 본질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반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의 실질적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의무교육. 성질상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되나?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부담하게 하면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반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헌법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 교육 밖에서는 사적인 교육 영역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 규범이 아니다. 밖에서는. 그래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인 간의 출발 기회, 출발점 자체를 동등하게, 불평등 완화에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그러나 학교 교육 밖, 여기 이제 자유의 영역이죠. 아니, 내 자식 내가 진짜 어떻게든 잘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비싼 선생님이 해서 과외시키려는데 왜 국가가 과외를 못하냐, 이제 이런 거죠. 밖에서의 사적 교육 영역에서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 규범이 아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과외 금지 위헌 판결이 나온 거죠. 학원 교습 시간과 관련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원 조례 조항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 예를 들어 운영자가 놔두겠죠. 이제 애들 건강을 위해서 23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디를 봤더니 24시부터 06시까지 04시까지. 그래서 요 외에는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건 조례를 운영하는 데서 오는 조례가 뭐예요? 지방마다 그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 잘 보세요. 일단 제한되는 사익은 22시 또는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학원 내에서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공익은 아이들 건강이잖아요. 건강과 안전, 자습 능력 향상, 학교 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 이런 거기 때문에 학원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볼 수 없다. 일단 요거는 이제 요 문제와 관련이 없는데 이 판례에서 요거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자치 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보다 우리가 왜 그 더 불리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한두 시간 차이밖에 안 나요. 평등권이 침해한다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최근 판례요. 제한되는 기본권. 그 다음에 여기서 다툰 거, 평등권, 조례와 관련된 평등권. 이것도 제가 그 사례형과 관련돼서 하면 이렇게 한번 쑥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로. 그래서 그 특히 조례의 특성에 따라 지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왜냐? 학교니까. 자, 사립학교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지만 기본권이 하나인데 교육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 융성의 자양분이며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국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국가의 개입과 감독이 필요성. 교육 영역이니까 어느 분야보다 크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공립 학교와 설립 주체가 다를 뿐 국가적 중요성과 영향력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재정 조달 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 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된다. 수분양자의 그 사정이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용지 확보 필요성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 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그냥 싹 직관적으로 안 하다서 결정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소개했고, 요건 자료로 나왔으니까 요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특히 개발사업지 실질이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학교 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거의 야기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여기하고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요거는 그냥 재건축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 집단에 포함시켰다는 그 의미예요.